우리가 기업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개인의 조직화 이론은 단위세포에 빗댈 수 있으며 개인의 조직화는 기업세포 조직화 이론이라고 일컬을 수 있죠. 그래서 기능 조직이 됐든 프로세스 조직이 됐든 그 조직의 구성원은 기업의 단위세포인 한 명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의 조직화 이론도 이해하지만 프로세스 편리에서는 미시적 조직화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 관점의 조직화라는 것은 조직의 구성을 수직적으로 할 거냐, 기능적으로 할 거냐, 또 수평적으로 할 거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전체 뼈대를 얘기하는 거라면 미시적 조직화 이론은 뭐냐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그 개개인의 성격이 어떤지,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또 성취 의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개인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시적 조직화 이론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직원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개인들에 대한 직종, 또 직위,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직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종이라는 것은 직원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치면은 병과, 또 학교로 치면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수행해야 될 그 활동이 무엇이냐, 그 중점적으로 수행할 활동이 뭐냐, 이거는 이제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에서는 영업, 생산, 품질, 구매,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총무와 같은 그 수직 기능 조직과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이런 동일한 직종에 근무한 연수가 자신의 그 어떤 전문성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느 기능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것, 그 기능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직책입니다. 또 이 직책을 맡고 있는 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직. 그래서 직책은 이 앞에서 말한 직종과도 많이 연관되기도 하지만 꼭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직책은 이 조직의 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치면은 이제 병과가 보병인 장교가 작전 참모나 군수 참모 같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은 영업이 뭐 자기의 직종이지만 고객만족센터장 또는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직책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오랜 기간 전문화되면 또 새로운 직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조직의 직종 구분은 기능 조직보다 늦게 시작돼서 이 프로세스 전문성은 직종 구분보다는 직책 개념의 구분이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구성원들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직위입니다. 직위라는 개념이 있죠. 이 직위라는 개념은 계층 조직 하에서 직원이 어느 계층에 있는가, 지금 그 직원의 레벨을 알려주는 그런 포지션 파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직원이냐, 제일 아래에 있는 평직원이냐, 그 위에 대리냐, 과장이냐, 차장이냐, 부장이냐, 상무냐, 전무냐, 또 제일 위에 부사장, 사장 등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상층부에 있을수록 뭐 더 높은 그 직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 직위의 명칭입니다. 근데 이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주임, 선임, 책임, 수석, 전문위원 등 이런 순으로 직위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직위에 대한 명칭은 그 조직마다 약간씩 이 순서가 다른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부장과 같이 영업부장과 같이 직위가 직종 뒤에, 그러니까 직종은 영업이란 직종이죠. 그리고 직위가 부장이게 됐죠. 그래서 직위가 직종 뒤에 붙을수록 붙기도 하고, 또 영업팀장처럼 직위를 떼어놓고 직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팀장이라는 게 직책이죠. 그래서 평탄한 그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걸맞은 직위의 절대수가 그러니까 직위의 절대수가 부족해서
직위보다는 직책 호칭을 선호합니다. 이 프로세스 쪽에서는 직위, 뭐 부장, 뭐 상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팀장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면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책이 되게 프로세스 쪽에서는 중요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위에 따라 급여와 근데 이런 직위에 따라서 급여와 대우가 다른 것이 상례이지만 회사 복지의 경우는 직위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그림에 보시면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직원이 한 90명 정도인 보안관제 회사의 그 호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사는 사실 지금 그 세 개의 주요 직종, 지금 여기에는 직종이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개의 주요 직종이 이제 영업 직종, 그리고 기술 영업 직종, 그리고 보안 아키텍트 직종 등 세 개의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직종.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 하나가 더 있냐면 요 관리 직종이 더 있는 거예요. 관리 직종. 그래서 세 개의 전문 직종과 하나의 관리 직종, 그래서 총 4개의 직종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영업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매출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 영업 직종은 이제 보안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엔지니어 중심의 그런 직종이 되겠고, 보안 아키텍트는 이제 서비스 계약에 따라서 원격의 관제실 또는 고객의 전산실에 상주하면서 고객에게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내근직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 이게 지금 요 아키텍트, 서비스, 시큐리티 아키텍트 설계자죠. 이 설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책에 해당할 겁니다. SA 또 아키텍트 뭐 해가지고 이게 직책이 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직책들이 그 보안 관계에서는 시큐리티 아키텍트라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안 아키텍트와 관련된 지금 그 전문 직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러한 수석 SA 이런 것들이 이제 직책을 나타내는 거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직책이고, 그 직책에 따른 직위가 수석, 책임, 선임, 대리 이렇게 일반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직위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관리직의 경우는 이제 우리 주로 기능적이기 때문에 직종과 관리직의 직위가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조직에서의 전문직은 이제 신입사원, 훈련직원과 평직원, 주임급, 선임과장급, 책임차장급, 수성부장급 또는 전문위원 임원급이라는 직위를 직종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은 조직도의 편제에 따른 부서명에 때때로 종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보안관제팀을 맡은 관리자는 그 직종은 보안 아키텍트예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보안 아키텍트입니다. 보안 아키텍트이고, 직위는 부장, 직책은 보안관제팀장.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직책이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팀장, 뭐 이런 선임 정도가 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호칭은 뭐 홍길동 부장, 보안관제 팀장, 또 전문직의 호칭은 김철수 수석, 또 보안 아키텍트 이런 식으로 이 관리자를 호칭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보면 이제 직책과 직위가 혼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이미 직책과 직위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목표 관리 프로세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제 기업을 설립해서 이제 그 기업을 조직화하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 다양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의 최소 구성원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직종, 직책, 직위를 모델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조직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직종과 직책과 직위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자원을 조직화해야 되죠. 이 자원에는 뭐 여러 가지 사무공간, 생산 설비, 그리고 자본 자원도 있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람입니다. 이 뭐 인적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 인적 자원이라는 휴먼 리소스라는 말도 사실은 미국식 경영학에서 나온, 그래서 휴먼 리소스는 달아버리면 폐기 처분하는 게 리소스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근데 유럽식 경영학은 인간을 리소스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리소스가 아니라 주인이다, 주체다, 이렇게 보죠. 그 차이가 좀 있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회학자들은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단을 의미하는, 그래서 인적 자원으로 부르는 거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 BPM을 논할 때 이 BPM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식 경영학에서 나온 중요한 갈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종, 직책, 직위의 이러한 설계는 우리가 이러한 인적 자원 조직화 활동에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약간 A사에 대해서 직종, 직책,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합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을 이러한 직종, 직책, 직위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칭 체제가 설계가 되면 이런 각각의 직책별로 중요하게 직무명세서라는, 그래서 여러분 직무명세서라는 이게 작성됩니다. 지금 작성해야죠. 직무명세서. 보통 R&R이라고 하는데, R&R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호칭 체계가 이렇게 정의되고 그러면 R&R이 정의가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두 가지의 기술 로드맵이 이제 갈라져요. 그게 하나가 이제 두 트랙의 인사관리 프로세스가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역량 관리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관리하는 그런 파트에 하나가 되고, 역량 관리. 또 하나가 성과 관리입니다. 이 성과 관리. 그래서 이 PDP 계획, 학습, 평가, 이 부분이 바로 역량 관리. 역량 관리 프로세스 트랙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KPI 확정, 업무 수행, KPI 성과, 이게 성과 관리 트랙이 이렇게 사이클로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러한 인사관리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병세서의 이 R&R의 정의에 보면은 이 직무병세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수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명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죠. 업무 매뉴얼. 이 업무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업무 매뉴얼. 이게.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 모든 것을 담아야 되기도 했겠지만, 또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으면 융통성이 업무 수행의 융통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무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직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가 이제 뭐냐면, 이 표는 그 마케팅 담당 직원과 관련된 한쪽 자리 직무 명세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어떤 계량화된 목표치가 없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직무 명세서에는 계량화된 목표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부여된 업무 권한, 주 업무가 뭐고 부 업무는 뭐고, 그래서 이 업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계량화된 목표치라는 것은 이제 KPI 반영되는 거예요. 성과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반영되고, 또 그런 목표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직무 명세서는 되게 직종별, 직책별로 양식을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는 어떤 조직 관리의 책임이 부과되기도 하고요. 또 표준화된 직무 명세서가 달라지는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졌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매년 이러한 직원의 직무 명세서가 직원의 업무 범위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주 업무와 부 업무의 업무 가중치가 있죠. 여기 업무 가중치 70대 30. 이것이 적정한지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게 부여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명세서에는 직원이 내부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할 업무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그 업무 가중치는 조직이 원하는 과업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분명히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어떤 일에 업무 시간의 20%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 범위가 직무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즉 상사가 원치 않는 일을 지금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또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에 기여했지만 실제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평가 체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직무 명세서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직원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또 관리자의 리더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 명세서는 체계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